미국은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힘이 있으면 지배하고 기술이 있으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들은 동맹을 압박하면 기술 패권을 쥘 수 있다는 낡은 방정식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변수, 그들이 계산 불가능이라며 무시했던 그 요소가 지금 미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전략을 부순 건 핵무기도 경제 제재도 아니었습니다. 펜타곤의 심장을 흔든 건 데이터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의지와 생명력이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자연의 지혜를 융합해 문명의 다음 창을 열어버린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 리처드슨입니다. 워싱턴 DC의 심장부, 펜타곤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한 국방정보국 DIA의 전략 위협 분석팀을 총괄하고 있고, 밤을 새워가며 도출해낸 분석 데이터는 종종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곤 합니다. 이날 역시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전략 회의실에서 거대한 홀로그래픽 스크린 위로는 전 지구적 규모의 군사 정보와 경제 데이터들이 폭포처럼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최고위급 인사들과 펜타곤의 핵심 전략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인 순간에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인물들 앞에서 저는 대한민국 관세 압박 시뮬레이션의 최종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제 뒤편의 메인 스크린에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치밀한 분석 데이터가 선명하게 투사되어 있었고, 저는 한치의 의심이나 주저함도 없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핵심적인 보고를 시작했어요. 분석 결과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은 여전히 미국의 핵심적인 부품, 공급과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 없이는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모든 통계적 지표와 경제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고강도 경제 압박을 감내할 어떠한 실질적 역량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죠. 따라서 백악관이 선언한 관세 폭탄 정책은 동맹국에 대한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압박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가장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적 협상 도구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결론이었습니다. 회의장 전체에는 깊은 만족감이 서린 정적이 흘렀어요. 제가 제시한 완벽무결하다고 여겨지는 데이터 분석 앞에서 그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미국 정부부터 계승되어 온 이러한 한국의 압박 기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미국의 확고부동한 공식 대외 정책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회의실 한쪽 벽면 전체를 뒤덮고 있던 보조 모니터링 스크린에 긴급 위성 데이터 이상 징후 감지라는 붉은색 경고 신호가 불규칙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는데, 제 분석팀의 젊은 데이터 전문가 한 명이 극도로 조심스러운 자세로 손을 들어 올리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소 주저하는 듯한 음성이었지만 보고하는 내용 자체는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었어요. 그는 팀장님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부차적인 보고일 가능성이 높지만 나사 우주항공청에서 방금 전송해온 지구환경 관측 데이터에서 극도로 기이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상이 포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남해안 전 지역에 걸쳐 인공위성의 고해상도 촬영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거대하고 규칙적인 검은색 격자 패턴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양 오염 사고나 산업 폐기물 유출로 추정했지만 환경과학부의 긴급 정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현상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탄소 흡수 능력을 보이는 블루카본 생태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비 판정이 내려졌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지역의 탄소 흡수율이 기존 해양과학계에 보고된 모든 이론적 수치를 압도적으로 초월하는 경이로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회의장에 앉아있던 몇몇 고위급 인사들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동요의 기미가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즉시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이러한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단호하게 차단했습니다. 블루카본이라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은 최첨단 이지스 전투함의 핵심 기술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지배구조, 그리고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절대적 패권이라고 강조했어요. 이런 사소하고 의미 없는 변수는 우리의 정교한 전략 모델과 통계 시스템에서 측정조차 되지 않는 반올림, 처리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버릴 계산 불가능한 잡음에 불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를 무시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제 단호하고 권위적인 발언에 회의장의 분위기는 즉시 안정을 되찾았고 저는 더욱 당당한 자세로 메인 스크린의 평택시에 위치한 주한미군 최대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상세한 위성 촬영 이미지를 선명하게 투사하며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저런 무의미하고 비과학적인 환경 데이터에 주의를 분산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진정한 현실과 실체는 바로 이곳에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 미합 중국의 압도적인 방위산업 기술력과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소비시장, 그리고 한반도 전략 요충지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의 강력한 군사력이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움직이는 모든 변수의 총합이라고 간조했어요. 관세 폭탄을 통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필요시 주한미군 철수라는 최후의 카드를 암시하기만 하면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정체불명의 검은 무늬 따위가 우리 미국의 거대하고 정교한 지정학적 전략에 어떠한 실질적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제 브리핑은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지극한 오만함과 자만심에 취해 제가 구축한 데이터 분석 체계가 이 세상 모든 현상과 변수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정교한 분석 모델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는 애초에 존재 가치조차 없는 무의미한 잡음에 불과하다고 여겼으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산 불가능한 변수라며 오만하게 배척했던 바로 그 검은색 격자 무늬가 머지않아 제 완벽하다고 믿었던 모든 데이터와 조국, 미국의 심장부를 겨누는 치명적인 비수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는 무서운 진실을 말입니다. 이날의 브리핑이야말로 제 인생 전체를 뿌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태풍의 서막이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정말로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략회의가 완료한 지 불과 서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 사무실에 설치된 최고 보안 등급의 직통 전화기가 마치 경보음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마이클 국장, 즉 미국 중앙정보국 DIA의 최고 책임자이자 제 직속 상관의 차갑고 경직된 음성이 전해져 왔는데 마치 얼음 조각을 씹어 삼키는 듯한 음성으로 지금 즉시 자신의 집무실로 오라는 간결하지만 절대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 한마디 더 덧붙이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마이클 국장의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이미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국장의 집무실은 펜타곤 전체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구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사방 벽면에 걸린 역대 중앙정보국 국장들의 초상화들이 마치 살아있는 심판관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케이시부터 조지 테넷까지 냉전과 테러와의 전쟁을 이끌었던 거물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장은 아무런 인사말이나 설명도 없이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자신의 집무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보안 스크린에 붉은색 테두리로 둘러싸인 1급 기밀 문서를 띄웠습니다. 문서의 제목을 읽는 순간 저의 온몸 구석구석까지 소름이 돋아올랐는데 비상계획 코드-K 한반도 주둔미 육군 제8군 전략적 재배치 및 단계적 철수 시뮬레이션 최종안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제 심장박동이 순간 멈춘 듯한 절망적 충격이 뇌리를 관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든 것은 문서의 최하단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기재된 참조 자료 목록이었는데 이 철수 계획의 핵심적인 근거 자료로 보고서 AR-302 동맹국 대한민국의 기술적 종속성 구조 및 고강도 경제 압박 취약점 종합 분석 주관 분석관 알렉산더 리처드슨이라고 또렷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제가 자신의 경력 최고작이라며 득의양양하게 제출했던 바로 그 분석 보고서였는데 마치 저 자신의 손으로 파놓은 무덤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국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저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마치 재미있는 농담을 하듯 냉정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국장은 알렉산더의 완벽하고 치밀한 보고서 덕택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핵심 인사들이 이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최후의 압박수단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당히 흥미로워하고 있다는 소식도 덧붙였어요. 알렉산더가 제시한 데이터 분석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심장부의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게 만든 상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비꼬는 듯한 웃음을 지었죠. 저는 단 한마디도 반박하거나 해명할 수 없었어요. 마치 거대한 빙산에 충돌한 타이타닉호의 승객처럼 온몸의 모든 혈액이 차갑게 응고되는 듯한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관세 폭탄을 단순히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 사용할 압박 도구 정도로만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주한미군 완전 철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정학적 대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국 간 동맹 관계를 파괴하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서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과 세력 구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절대적인 파멸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환호성을 지르며 축배를 들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국장은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확인하듯 차분하게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파괴적인 계획의 최종 승인 서명을 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정확히 사흘도 채 안 되는 극한의 시간이라고, 그 숨막히는 시간 제약 안에 직접 대한민국으로 가서 자신이 구축한 완벽한 데이터 체계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뒤집을 수 있는 데이터를 초월하는 현실적 증거를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에 실패한다면 제 이름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정보 분석가이자 70년 혈맹 동맹을 파괴한 역사적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요청이나 부탁이 아니라 생존을 건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단언하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집무실을 나서는 순간 제 다리는 마치 젤리처럼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복도의 형광등이 평소보다 더 차갑고 창백하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국의 핵심 분석가로서 절대적 자신감과 거만함으로 가득했던 제 모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내렸죠. 데이터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와 대한민국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과 무시가 조국, 미국과 중요한 동맹국 모두를 절벽 끝으로 내몰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사무실에 앉아있는 단순한 정보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범한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명예와 평판뿐만 아니라 60여 년간 피와 땀과 희생으로 구축된 한미동맹의 운명 전체를 어깨에 짊어지고 저는 이제 제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에 맞서 목숨을 건 싸움을 벌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흘도 채 안 되는 극한의 시간, 압박, 마치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첩보 요원이 된 듯한 절박함 속에서 저는 반드시 증명해내야만 했어요. 제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지를, 그리고 제 정교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완전히 놓쳐버린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력과 숨겨진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야 했습니다. 뉴욕 국제공항을 향해 밤거리를 가르며 달리는 차량 안에서 저는 오늘 아침 자신만만하게 무시하고 배척했던 바로 그 검은색 격자 무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워싱턴의 불빛들이 마치 제 운명을 조롱하는 듯 깜빡이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계산 불가능한 변수라며 거만하게 일축해버렸던 바로 그 현상 속에 이 모든 절망적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기적 같은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 의식 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후 급하게 발급받은 외교 여권을 손에 쥐고 탑승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저는 단 한순간도 편안하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기내의 작은 창문 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앞둔 막막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과연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데이터 분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떤 진짜 모습을 감추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게 주어진 사흘이라는 극한의 시간, 제약은 마치 모래시계 속 모래알처럼 더욱 빠르게 흘러가는 듯했고, 공항을 빠져나와 곧바로 동남쪽 끝, 거제도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펜타곤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여전히 한국 경제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분석 결과를 반복적으로 보고하고 있었지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대한민국의 실제 풍경은 역동적이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목격한 수많은 건설 현장들과 첨단 산업단지들, 그리고 끊임없이 오가는 화물 차량들의 행렬은 마치 거대한 경제 생명체가 역동적으로 호흡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거제도의 거대한 조선소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인물은 한국 측 연구 안내 책임자인 서민우 연구원이었습니다. 정갈하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침착하고 차분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깊은 눈동자 속에는 데이터나 통계로는 결코 계량화할 수 없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깊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조선소 내부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산업 문명의 총체였습니다. 수십 층 고층 아파트 건물의 버금가는 거대한 선박 블록들이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 있었고 수천 톤에 달하는 골리앗 크레인이 마치 레고 블록을 다루듯 그 거대한 강철 덩어리들을 가볍게 들어올려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을 펜타곤의 차갑고 메마른 데이터 분석과 씨름하며 보냈지만 눈앞에 펼쳐진 이 거대하고 역동적인 산업 교향곡 앞에서는 그 어떤 정교한 데이터도 무력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서민우 연구원은 제 옆에서 담담하고 침착한 음성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이지스 구축함이 이 조선소에서 작업을 시작한 지 불과 20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4개월 안에 모든 건조 과정을 완료하고 시험 운항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국 버지니아주의 조선소에서 동일한 규모의 함정을 건조하는 데는 7년, 즉 84달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이 저의 태블릿 PC에 표시된 공식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분석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며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건조 속도는 확실히 인상적이지만 함정의 핵심이자 두뇌에 해당하는 이지스 전투 체계와 스파이원디 레이더는 결국 미국 로키드 마틴의 기술이 아니냐며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의 것을 가져다가 조립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제 날카로운 지적에 서민우 연구원은 잠시 저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희미하지만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팀장님이 언급하신 데이터는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다고 이제 직접 확인해 보시라며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민우 연구원이 저를 이끌고 간 곳은 조선소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구역에 위치한 삼엄한 보안 체계를 자랑하는 특별 제한 구역이었습니다. 출입 통제가 엄격한 이 구역의 거대한 건조 도크 위에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하고 위압적인 형태의 신형 전투함이 위험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서민우 연구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함정이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의 시험 제작함이라고 기존의 이지스함과는 설계 철학부터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함정에 탑재될 전투 관리 체계와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그리고 수직 발사 체계가 모두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저는 제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단순히 역설계하고 개량하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전투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창조해내는 현장을 저는 바로 지금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적 종속국가라는 제 보고서의 핵심 키워드가 머릿속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모방이나 복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고 독창적인 창조였으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속도로 진화하고 발전하는 무서운 기술 괴물이었습니다. 서민우 연구원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이 단순히 함정 건조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이 축적된 기술 역량이 있었기에 K2 흑표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폴란드의 하늘을 나는 FA-50 경공격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선소야말로 대한민국 방위산업 생태계의 핵심 심장부이자 두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 있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데이터는 급변하는 현실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통계는 살아 움직이는 현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처절하고 뼈아픈 진실을 저는 이 거대한 강철 구조물들 앞에서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거제도에서 받은 충격적인 깨달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 날 서민우 연구원은 저를 다시 차량에 태워 한반도의 서남쪽 끝 완도를 향해 장거리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시간에 걸친 이동 과정에서 저는 분석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과 체면을 걸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하려면 필연적으로 천문학적인 양의 탄소 배출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 더욱 강화될 국제사회의 엄격한 환경 규제와 탄소 중립 정책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 생각이냐고 예리하게 추궁했습니다. 제 도전적인 질문에 서민우 연구원은 의미심장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더 팀장님이 제기하신 바로 그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보여드리기 위해 지금 우리가 완도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과 지혜는 단순히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제조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상생하는 전통적 지혜에도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시간의 긴 여행 끝에 도착한 완도의 풍경은 거제도의 현대적이고 기계화된 산업 문명과는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는 태고의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의 유구한 세월이 켜켜이 축적된 듯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바다 위로 끝없이 펼쳐진 검은색 격자 무늬를 목격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펜타곤의 대형 스크린에서 저를 당황과 혼란에 빠뜨렸던, 제가 측정 불가능한 변수라며 오만하게 무시하고 배척했던 바로 그 신비롭고 기이한 패턴이었습니다. 완도 연안에서 저희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인물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특별히 파견된 해양환경과학자 나탈리 펠트로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학문적 충격과 과학적 경외감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탈리 펠트로 박사는 흥분과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장관이야말로 인류의 미래와 지구 환경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혁신적인 자연기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탈리 박사가 저에게 제시한 과학적 데이터는 제 인생에서 마주했던 그 어떤 충격적인 자료보다도 더욱 놀랍고 경이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펼쳐진 저 검은색 격자 패턴, 즉 한국인들이 기미라고 부르는 해조류 양식장은 펜타곤이 수십억 달러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있는 최첨단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보다 무려 수백 배 이상 효율적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단위 면적당 탄소 흡수율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보다도 최대 5배나 높은 경이로운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놀라운 과정이 단 한 방울의 귀중한 담수나 인공화학 비료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바닷물의 자연스러운 힘과 태양 에너지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회로를 거의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장에서 제가 거만하게 내뱉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통계 시스템에 잡히지도 않는 측정 불가능한 변수에 불과하니 무시하라고 단언했던 제 오만함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는 순간 온몸의 전율과 소름이 동시에 돋아올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거만하게 무시하고 배척했던 바로 그 변수 속에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답과 열쇠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탈리 펠트로 박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가장 경이로운 점은 이 천연탄소 흡수 시스템이 지난 수백 년 아니 100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작동해왔다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간조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삶과 전통적인 생업 방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저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서서 깊은 지적, 경외감과 학문적 감동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현대적 방위산업과 자연의 근본 원리와 지혜가 응축된 전통적 해양어업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얼굴을 동시에 완벽하게 갖춘 나라, 미국조차도 단 한 번도 성취해보지 못했던 이상적이고 완벽한 힘의 균형을 저는 바로 지금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데이터나 분석 모델로도 완전히 이해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도의 바다에서 마주한 거대한 진실 앞에서 저는 제 이성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아직 제게 도착하지 않았더군요. 다음 날 서민우 연구원은 저를 한 소박한 어촌 마을의 집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제 남은 인생을 통틀어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사람, 김말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집 마당에는 이제는 제게 너무나도 익숙해진 검은 김이 따스한 햇볕 아래 조용히 마르고 있었고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진 할머니의 깊은 주름과 거친 손마디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분석해온 그 어떤 데이터로도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분석가로서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서민우 연구원의 통역을 통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매일 만지시는 이 김이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흡수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제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말은 잘 모르지만 깨끗한 바다가 아니면 김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안다고, 바다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는 아주 평범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대답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스탠퍼드와 펜타곤의 천재들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실험실에서 찾으려 했던 바로 그 해답을 이 어촌의 할머니는 이미 온 삶을 통해 체득하고 계셨던 겁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3남매를 키워내셨는데 그 모든 학비를 바로 이 김 한 장 한 장의 의지에 마련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칠흑 같은 새벽 바다로 나가셨을 할머니의 고된 시간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잠시 후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싼 김밥 한 줄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을 위해 직접 만드셨다는 당신이 평생을 다뤄온 바로 그 김으로 싼 밥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김밥 한 줄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제 인생을 관통하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맛있다는 차원을 넘어 바다의 생명과 태양의 기운이 응축된 듯한 살아있는 향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살려고 했던 일이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니 참 신기하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힘,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데이터 너머의 증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방산 기술도 경이로운 자연의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온 이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생명력,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진짜 심장이었던 겁니다. 저는 차가운 이성을 가진 펜타곤의 분석가가 아닌 한 국가의 위대한 서사를 목격한 증인으로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완도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서민우 연구원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서민우 연구원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팀장님께서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란다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간곡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서민우 연구원에게 답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앞으로 한미 양국 간의 진정한 이해와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쉴 새 없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장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저의 오만함에 대한 처절한 반성문이자 제 조국 미국의 어리석은 결정을 막기 위한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다시 돌아온 펜타곤의 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이 그날따라 유독 차갑고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한국에서 가져온 마른 김 한 장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한때 제가 측정 불가 변수라며 무시했던 바로 그 존재였습니다. 이제 그것은 제 책상 위에서 그 어떤 데이터보다 더 무겁고 중요한 진실의 상징이 되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의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저는 명확하게 단언했습니다.
동맹국 대한민국에 대한 고강도 관세 부과 정책은 우리가 당초 의도했던 경제적 굴복과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안보 동맹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어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관세 역풍 현상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이미 우리의 통제권과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이고 자립적인 기술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해낸 상태이며 우리가 만약 최후의 압박수단으로 주한미군 전면 철수라는 극단적 카드를 실제로 감행한다면 이는 단순한 동맹관계의 파괴를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의 전략적 패배를 자초하는 파멸적 오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사무실의 정적 속에서 제 심장박동 소리만이 유독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천만한 마지막 핵심 문장을 신중하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는 대한민국에게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압력과 자국의 도덕적 양심 때문에 스스로 억제하고 봉인해왔던 궁극의 전략, 수단을 개발할 모든 국제법적 명분과 과학기술적 역량을 동시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독자적 핵무장이라는 최종적 선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모든 역사적 책임과 지정학적 파장은 전적으로 동맹의 신성한 신뢰를 일방적으로 저버린 우리 미국에게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백악관과 국방부는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주도권과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한 일방적 협상 게임이 아니라고 이미 승부의 판도와 역학관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렸다고 단언했습니다. 보고서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가 중앙정보국의 최고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백악관 집무실과 국방부 최고 위급 인사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바로 그 순간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거제도의 압도적인 거대한 강철 구조물도 완도 바다 위에 펼쳐진 신비로운 검은 격자무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손수 만든 김밥 한 줄을 정성스럽게 건네주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셨던 김말순 할머니의 깊은 주름과 자애로운 표정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선명하고 따뜻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워싱턴 정가 최고 권력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제가 목숨을 걸고 작성한 이 보고서가 제 조국 미국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구보다 냉철하고 확신에 찼던 한 사람이 낯설고도 놀라운 현실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결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숫자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수십 년을 쌓아온 믿음이나 기준보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더 깊은 진실을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이 사연이 단순한 국가 이야기, 기술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격자 무늬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왜 항상 불안한 느낌은 현실이 되는 걸까요? 공항에 도착하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엄습한 가족. 갑자기 보안 경찰에 의해 어디론가 불려가는데요. 이유도 모른 채 대체 왜 그러냐고 따지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들을 강제로 데려가려 합니다. 과연 가족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들은 눈앞에 닥친 상황을 무사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20년 전부터 한국에 살고 있는 율리아입니다. 한국 이름은 유리이고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사연은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생겼던 사건이에요. 제가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면서부터입니다. 저희 가족은 사실 고려인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 카자흐스탄 지방으로 이주당했죠. 그리고 소련이 망한 후 저희 가족은 쭉 카자흐스탄에 남아 고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한국인 분들도 꼭 알았으면 하는 우리 고려인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전해주신 과거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당시 소련의 스탈린 정권은 고려인 사회에 일본의 첩자들이 침투하고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기로 했다고 해요. 강제 이주에 앞서 고려인 지식인 약 2만 명이 일본의 지시로 무장봉기를 계획했다는 날조된 혐의를 받아 대부분 처형당했으며 우리 고려인들은 출발 일주일 또는 2, 3일 전에야 이주 통보를 받고 거의 맨몸으로 살던 곳을 떠났다고 해요. 그렇게 20만 명이 3, 4주간 시베리아 횡단, 화물 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약 6만 킬로를 이동한 뒤 중앙아시아의 황무지에 버려졌고 추운 겨울을 넘기지 못한 이들을 포함해 강제 이주 전후로 약 2만 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이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추방당했지만 고려인들은 한인 특유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땅을 개척하여 벼농사와 목화농사를 지으며 빠르게 정착했고 다수의 고려인 집단 농장을 설립하면서 모범적인 삶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은 열악한 환경과 황무지를 개척해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삶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절대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카자흐스탄어,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했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늘 할아버지께 배우며 자랐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뿌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어렸을 때 저는 왜 굳이 어려운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어요. 당시 한국어는 저에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제 오빠는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말썽꾸러기였어요. 여동생은 저보다 더 어렸지만 오히려 한국어를 더 잘했죠. 지금은 제가 오빠나 여동생보다 부모님을 더 잘 모신다고 칭찬받지만 그땐 정말 말썽쟁이였답니다. 아버지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 덕분에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도우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다 한 한국 사업가 분이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아버지를 추천해 주셨어요. 한국 대사관은 카자흐스탄과 수교한 후 현지 사정에 밝으면서도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마침 우리 아버지가 그 조건에 딱 맞는 적임자셨던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한국어 실력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은 한국에 비해 교육 기회가 제한적인 나라예요. 대학 진학률이 낮고 특히 여성들은 성인이 되면 대부분 바로 결혼을 하는 편이었죠. 게다가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천연 자원이 있음에도 대부분 러시아나 중국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국가 경제력이 약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저와 오빠 여동생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 국적 회복을 결정하신 거죠. 당시 카자흐스탄에서는 소련 붕괴 이후 고려인들의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받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우리를 교육열이 높고 발전된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특히 오빠와 여동생은 재능이 뛰어났죠. 저는 그들에 비해 조금 부족했지만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잠재력을 믿으셨고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치길 원하셨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때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빠는 한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여동생은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활약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 한국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행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부모님의 용기 있는 결정 덕분에 우리는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우리를 한국에서 키우기 위해 동분서주하셨어요. 한국 대사관에 국적 회복 의사를 전달하자 곧바로 심사 절차가 시작되었죠.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이주한 후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꼼꼼히 평가받았어요.
다행히도 할아버지의 끊임없는 가르침 덕분에 우리는 한국에 관한 질문들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잠시 반항적이었던 때도 있었지만 어릴 적부터 집안 어른들과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한국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특히 일제의 한국 침략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1910년 한일 강제병합부터 시작해서 36년 동안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순환에 대해 할아버지께서 생생하게 들려주셨거든요. 일본이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려 했던 이야기, 수많은 젊은이들을 강제징용했던 일,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까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들으며 저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느꼈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인들이 어떻게 소련으로 강제 이주되었는지까지 우리 가족의 아픈 역사를 상세히 알고 있었죠. 그 덕분에 심사관들도 우리의 진심 어린 애국심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오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저 때문에 큰 위기를 맞을 뻔한 일도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제 실수로 우리 가족의 한국행이 무산될 뻔했기 때문입니다. 2001년 12월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죠. 우리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러시아를 경유해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오빠는 귀엽게 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불안감이 예감이었다는 걸. 러시아 공항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당시 러시아는 정세가 불안정해 외국인들에 대한 검문이 매우 엄격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입국 심사대에서 가족들은 모두 한국 여권을 보여줬는데 저만 실수로 카자흐스탄 여권을 꺼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보안 경찰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고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오빠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고 있었고요. 우리는 별도의 방으로 끌려갔어요. 러시아어로 고함치는 경찰들 앞에서 저는 겁에 질려 눈물만 흘렸어요. 아버지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하셨지만 경찰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때 번뜩 제 가방에 한국 여권이 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게 말했죠. 제 가방에 한국 여권이 있어요. 확인해주세요. 다행히 한 경찰관이 제 가방을 뒤져 한국 여권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한 보안 경찰이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왜 카자흐스탄 여권은 문제 삼지 않고 한국 여권은 이렇게 꼼꼼히 확인하느냐고 따져 물었죠. 그 순간 저는 한국 여권의 힘을 실감했어요. 한국 여권은 전 세계 공항에서 신뢰받는 여권이에요. 아버지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실제로 한국 여권은 안전한 국가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뢰성 때문에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혹시 위조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워낙 한국 여권과 한국 사람들은 신뢰성이 좋아서 중국인들이 한국인 인척하면서 밀입국을 시도한다는 소리가 한참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면밀히 지켜봐왔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여권의 가치를 더욱 깊이 느꼈어요. 다행히 한국 대사관의 신속한 확인으로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도 한국의 외교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순간 한국의 국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당시에도 대단했던 한국 여권의 위상이 지금은 더욱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무려 191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죠. 전 세계 3위의 파워를 자랑하는 한국 여권,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특히 놀라운 건 한때 세계 최강의 여권 파워를 자랑하던 미국보다도 우리 한국 여권의 순위가 더 높다는 거예요. 미국은 186개국 무비자 입국으로 8위에 그쳤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앞선 3위를 차지했죠. 심지어 영국도 우리보다 낮은 4위예요.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국들보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사실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그렇게 저는 공항 사무실에서 나와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괜찮다며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났어요. 제 실수였는데도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더욱 감사함을 느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한국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강하게 느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국 여권의 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성과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2002년 월드컵이 코앞이었어요. 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죠. 처음 월드컵 첫 승을 거두고 한국이 월드컵 첫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16강 이탈리아를 이기고 8강, 4강으로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흥분은 절정에 달했죠. 서울시청 앞 광장은 붉은 물결로 가득 찼어요. 저희 가족도 그 열기 속으로 뛰어들었죠. 오빠는 태극기를 흔들며 신나게 소리 질렀고 저와 여동생은 얼굴에 태극기를 그리고 응원했어요. 모든 세대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을 외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제 핏줄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더없는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가 정말 어려웠어요. 사실 부끄러웠던 일이지만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는데 한 번은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유리야, 이 문장을 읽어볼래? 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더듬더듬 읽었죠. 그러다 여우라는 단어를 요우라고 발음했는데 친구들이 키득거리는 바람에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오빠는 저보다 한국어를 잘해서 부러웠고 여동생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더 정확해서 놀랐어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열심히 공부했죠. 특히 겨울연가를 보면서 한국어 실력을 많이 늘렸답니다.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도움도 컸어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계속해서 한국어가 익숙해지도록 도와주었고, 점심시간에는 급식 메뉴를 읽으며 음식 이름을 익혔죠. 선생님들은 제가 이해할 때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6개월 만에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죠. 1년쯤 지났을 때는 학교 말하기 대회에서 고려인의 한국 적응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큰 호응을 받아서 그때 느낀 뿌듯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먹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특히 불고기, 김치찌개,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들의 맛에 완전히 푹 빠져버렸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먹던 음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맛있었어요. 지금도 가족이 모이면 삼겹살은 물론이고 매콤한 닭갈비를 즐겨 먹는답니다. 여러모로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결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효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죠.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한국 사회에 녹아들면서도 다른 고려인 동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도 가지고 있어요. 서로의 삶이 각자 다르기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경험과 정보를 나누며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갔죠. 이렇게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면서도 고려인으로서의 뿌리도 잊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만난 한국인 남편과 3남매와 함께 5명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쌍둥이 딸들과 막내 아들은 우리 가정에 활기를 불어넣어주죠. 특히 쌍둥이들이 서로 똑같이 생긴 옷을 입고 장난칠 때면 남편도 저도 웃음이 멈추질 않아요. 한 번은 쌍둥이들이 서로 바꿔 친구들을 속이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선생님께 들켜서 야단 맞은 일도 있었죠. 그때 아이들의 당황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막내 아들은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공을 차러 나가곤 해요.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부모님과 오빠도 저처럼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서 즐겁게 지내고 계세요. 그때 아버지의 큰 결단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있죠. 우리 가족 모두 이제는 한국인과 거의 똑같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가끔 억양에서 살짝 티가 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고려인 출신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예요. 얼마 전에는 기쁜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여동생이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곧 출산이 다가온다니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쌍둥이 육아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어 저도 기뻐요. 이제 우리 대가족이 모이면 정말 시끌벅적해요. 아이들 웃음소리, 어른들의 대화 소리로 집안이 떠나갈 듯 시끄럽지만 그 소란함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대변하는 것 같아 참 좋답니다. 명절 때 모두 모여 송편을 빚던 날, 할머니께서 이렇게 한국에서 다 함께 모여 사는 모습을 보니 꿈만 같다고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요. 그때 우리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었죠. 한국에서의 새 삶,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의 용기 있는 선택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준 기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처럼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한국으로 돌아와 따뜻한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열심히 살아가며 나라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오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금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 유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고려인 동포들의 상황이 저처럼 좋은 것은 아니에요.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고려인 동포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한국 국적은 고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계세요. 특히 마음 아픈 건 일부 동포들이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일하시는 분들, 장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언어 장벽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제대로 항변조차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의 뿌리는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민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잖아요.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응원의 댓글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함께 나누는 사랑으로 모든 고려인 동포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리아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